함께 통일로 가는 길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유튜브 방송 강좌 한민족사 제4회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상윤 목사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물론 국강산 강계토경 평안호태 왕릉 비문 3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시다시피 개천절입니다. 2021년 개천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개천절 하면 이제 고조선, 그때는 이제 조선이었죠. 조선의 단군 왕건께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개국한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단기의 기원인 그 조선의 국조, 처음 나라를 여신 단군 왕검을 기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또 사실은 양력 10월 3일이 아니라 개천절은 원래 음력 10월 3일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개천절은 단군 왕검을 기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군 왕검으로부터 약 1565년 먼 과거에 배달이라는 나라를 개국하셨던 환웅천왕의 그 개국일, 물론 그날은 이제 환웅천왕님의 생신이셨습니다. 신시를 개국하셨던, 신시를 개천하셨던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기 2021년이죠, 올해가. 여기에다가 이제 2333년을 더하고 그러면 이제 단기가 됩니다. 거기서 물론 이를 빼야 단기죠. 그 다음에 이제 1565년을 더하면 5919년이 나옵니다. 그러나 첫 해는 바로 빼야 되겠죠. 왜냐하면 양편 놓기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개천 5918년입니다. 그러니까 개천 5918년 음력 10월 3일이 정확하게 개천절인 것입니다. 그러나 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을 열었을 때 제헌의회에서 국경일을 정할 때에 대종교 등의 영향을 받아서 마치 고조선의 개국일을 우리가 개천절을 이렇게 공휴일로 양력으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물론 나중에 이것은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음력 10월 3일로 또 환웅천왕을 개국을 기념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바뀌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물론 뭐 첫 번째는 주로 서론을 강의를 했고요. 광개토대왕 비문에 대한 서론을 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주로 고추모 성제께서 어떠한 그런 역정을 거치셔서 고구려를 창업하시게 되는지,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태자인 유리왕에게 여론정치라고 고명하셨다는 거기까지가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길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그 다음 문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주류 왕께서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으신 후 전하여 17세손 국강상 강계토경 평안호태왕에 이르렀다. 요 한 줄을 가지고 오늘은 시간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대주류왕으로부터 17세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류왕, 대주류왕으로부터 17세손 광개토 대왕까지 나름대로 역사를 오늘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는 원래 본고구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의 앞에, 고구려는 원래 출자 북부여 했던 것이기 때문에 고추모 성제께서 이거는 원시 고구려가 있습니다. 그 원시 고구려가 바로 북부여죠. 그래서 단군 해모수께서 고리국에서 출발해서 웅심산에서 거병하여 이제 북부여란 나라를 개국을 하시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일대 단군으로서 BC 239년에서 BC 195년까지 약 44년을 통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대 단군이신 모술이 BC 195년에서 170년까지 약 25년을 통치하셨고, 3대 단군은 단군 고해사로서 BC 170년에서 BC 121년까지 무려 49년을 통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4대 단군은 고우르로서 BC 120에서 BC 87년까지 약 33년을 통치하셨죠. 그 다음에 제5대 단군은 고드마칸인데, 이분이 바로 동명에서 신라 고토인 동명에서 시작해서 이분이 바로
나라를 이어받아서 이제 북부여를 이어받아서 제5대 단군이 되셨습니다. BC 86년에서 BC 60년까지 막 그렇게 통치를 하셨으니까 약 26년을 통치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제6대 단군으로서 마지막 단군 북부의 고무서 이 단군께서는 BC 60년에서 BC 59년까지 불행하게도 2년밖에 통치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위인 물론 이제 두 번째 딸 사위인 고추모에게 왕권을 넘겨주셔서 북부여의 대권은 고추모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좀 사과를 드릴 말씀은 지난 강의 때 제가 조금 잘못된 사실을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단군 고무서의 첫 번째 따님께서 박효거세의 왕비가 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왕비가 아니라 왕모입니다. 왕모. 왕의 어머니. 그러니까 박효거세를 뱃속에서 임신하시고 낳았더니 아리더라. 그런데 말이 와서 지켜졌다. 박효거세를 낳으신 어머니가 이 단군 고무서 북부여의 마지막 임금이셨던 고무서의 첫 번째 따님이셨습니다. 그 점을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왕비가 아니라 왕모였습니다. 물론 둘째 따님이 바로 단군 고추모하고 결혼을 하셔서 이제 나중에 고추모의 원래 본부인 예씨 부인과 또 그 첫째 아들 유류가 동부여를 탈출해서 고구려로 돌아왔을 때 이제 그 소선호하고 같이 결합해서 낳은 아들들이 비류와 온조인데 물론 지금 역사적인 기록에는 그냥 삼국사기 같은 데는 마치 유류왕에게 거기 유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류왕에게 그냥 물려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은 양쪽 세력이 치열하게 대립 경쟁하다가 모든 중신들이 유류왕이 왕으로서 적합하다라고 낙점을 했기 때문에 유류왕이 제2대 왕이 된 것입니다. 이 2대 유류왕은 이제 BC 19년서부터 AD 18년까지 약 37년을 통치하셨어요. 유류왕에 관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미나는 얘기가 많이 있죠. 제3대 이제 왕은 대주류왕 또는 대무신왕이라고 하시는데요. 이분은 AD 18년에서 AD 44년까지 무려 26년을 통치하셨습니다. 비교적 고구려 왕치고는 일찍 돌아가신 분입니다. 민주왕은 4대 왕인데 AD 44년에서 AD 48년까지 통치하셨어요. 4년밖에 통치를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덕을 잃어가지고 민주왕은 아시다시피 낙랑공주와 호동왕자 이야기에 나오는 그 호동이 이제 물론 낙랑이 아니라 원래는 최씨 앙랑국인데 최씨 앙랑국을 무너뜨린 큰 공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 민주왕의 어머니 제1황후가 모략을 해가지고 이제 그 호동왕자를 죽이고 그 아버지로 하여금 죽이게 만들고 민주왕이 왕이 됐는데 덕을 잃어서 4년을 통치하고 끝납니다. 이제 말하자면 그 신하들이 더 이상 이 사람 안 되겠다 싶어갖고 축출을 해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제5대 왕이 모본왕입니다. 모본왕도 지금 5년간 통치하신 걸로 AD 48년에서 AD 53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분은 아주 중국 한나라하고 전쟁을 해서 영토도 느리고 업적이 컸는데 이분은 불행하게도 세력 싸움에서 실패한 것 같습니다. 즉 태조 무열왕의 그 태우이신 분이 대단히 그 외가 쪽 세력이 막강하고 당시에 그 조정의 실권을 그분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5년 만에 축출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조 무열왕이 제6대 왕이 되셨고 AD 53년부터 AD 146년까지 무려 93년을 통치하셨어요. 와, 정말 굉장하죠. 자, 아주 노인네가 될 때까지 끝까지 이제 죽지 않고 왕을 하니까 그 동생 차대왕은 전쟁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좀 소갈머리가 좀 좁았던 것 같아요. 좀 기다렸어도 그냥 형님이 물려줄 텐데 그 동생인 차대왕이 부하들의 부추김에 의해서 형을 거의 압박을 가해서 그렇게 해서 왕위를 거의 빼앗다시피 해서 왕이 됩니다. 늙은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AD 146년에서 165년까지 19년간을 통치했는데 이분도 덕을 잃고서 이제 막 그 태조 무열왕의 후손들을 죽이고 아주
그 공포 정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서 차대왕을 결국 몰아내고 이제 신대왕이 AD 165년에서 179년까지 통치하시게 됩니다. 아주 나라가 새로워졌다는 의미로 이제 신대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8대 왕이셨습니다. 14년을 통치하셨어요. 가진 고생을 다 하신 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국 천황이 9대 왕인데 AD 179년에서 AD 197년까지 무려 18년을 통치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후사가 없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의 와이프가 그 유명한 우황우입니다. 아주 고구려의 여권이 강했던 것을 보여주는 이 우황우는 이제 이 남편이 죽자 몰래 첫 번째 동생, 물론 예전에 고구려는 형사 취수에 관습이 있었습니다. 형사 취수가 뭐냐면 형이 죽으면은 이제 동생이 형의 와이프를 취해서 마누라를 삼아 가지고 이제 그 집안을 이어주는 게 형사 취수예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도 나오는데요. 이건 나쁜 제도가 아닙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당시에 이 북방민족들은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간 남자들은 참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형수가 혼자 남았는데 어린 동생이 있다가 형이 죽으면 사망하면 그러면 형수를 어떻게 하겠어요? 집안은 그냥 완전히 쫄딱 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수하고 결혼을 시켜서 그 집안을 다시 일으켰던 겁니다. 아주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 고국 천황은 이제 두 번째 발기에게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동생에게 찾아갔더니 발기가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아니 아녀자가 돼가지고 이 야밤에 남성을 찾아오더니 굉장히 정남이었던 것 같아요. 형수를 싫어했는지 어쨌는지. 그러자 얼굴이 붉을새해진 이 우왕우가 이제 두 번째 동생인 연우라고 산상왕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연우가 벌써 눈치가 아마 9단이었던 것 같아요. 딱 눈치를 채고서 형수가 왜 왔겠어요, 그 야밤에. 그러니까 막 손을 다친 척, 칼로 빈 척하고 또 우왕우는 또 붕대로 그걸 또 감아주는 척하고 그러면서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유서를 조작을 해가지고서 이제 조서죠.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산상왕이 후계자가 되었다라고 공포해갖고 아주 2대에 걸쳐서 왕후를 아주 잘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우왕후는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성녀였는지 어쨌는지. 어쨌거나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이 산상왕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워낙 그 처갓집이 고구려는 왕이 독재하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오부족 연맹체인데다가 이 왕후의 가문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눈치를 슬슬 봤죠. 이거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왕후의 눈치를 보자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형수였던 사람, 지금은 자기 와이프인 사람인데 그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제사 때 쓸 돼지가 달아나가지고 아주 어느 시골로 달아납니다. 그 돼지를 잡으러 갔는데 아무도 그 돼지를 잡을 수 없어요. 이러면 돼지가 얼마나 싸나왔는지. 그런데 그 동네에 어떤 어린 처녀가 나오더니 살살 달래가지고 이 돼지를 품에 안고서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산상왕은 그 어린 여자가 내 세컨드가 될 운명인가 보다. 그렇다면 몰래 찾아가서 일단 뭐 우왕후한테 들킬 거는 나중에 얘기고, 그리고 찾아가지고 이제 그 어린 이제 처자에게 청혼을 합니다. 너를 내가 후궁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왕후 등살에 내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좀 참고 나하고 동침을 하자. 그러자 이 또 처자가 아주 대단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절대 저를 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약조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또 이 산상왕이 아주 맹세를 하고 이제 그 처자를 두 번째 와이프로 삼습니다. 물론 신분이 이제 뭐 빈천하니까 집안의 세력은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임신을 시켜놓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아니 이제 이 소후, 그러니까 이 아직도 후궁은 아니에요. 그냥 시골에 숨어 있으니까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우왕후는 막 치가 떨려가지고 그 자객들을 보냈습니다. 그래갖고 막 자객을 보내갖고 막 무협영화에 나오듯이 자객을 보내서 이제 이 소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칼에 내리치려고 그러는데 이 어린 처자가 매우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 자객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내가 임신하고 있는 거 몰라? 이 뱃속에 있는 애기 누군 줄 알아? 바로 산상왕의 이 지금 현재 왕의 아이야. 왕의 씨야. 너희들 만약 나를 죽이면 그 뒷감당 어떡하려고 그러니? 우왕우가 무섭냐? 왕이 무섭냐? 라고 대드니까 이 자객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죽였다가는 뭐 몰살 아니겠어요? 가족들 모두가. 그러니까 미친 척하고 아유 그냥 못 본 척하고 이제 그 현장을 벗어납니다. 그러자 산상왕은 이제 뭐 자기 그 어린 처자가 임신했다는 걸 알고 나서는 이제 궁으로 자기 그 와이프한테 우왕한테 사정을 해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이제 이 아이가 낳으면은 내가 당신 아들로 만들어 주겠다. 그럼 당신은 그대로 이 아이의 태우가 될 테니 얼마나 좋으냐라고 설득을 했죠. 그랬더니 우왕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식이 없으면 자기는 완전히 나중에 산상왕 죽고 나면 완전히 그야말로 정말 끈떨어진 가시오? 뭐 완전히 개밥의 도토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궁이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바로 동천왕인데 이 동천왕이 또 어질기가 천하의 아주 어진 인간이었는지 그 자기의 그 악독한 뭐 어떻게 보면 법적 어머니죠. 정모인 우왕우를 지성으로 어머니처럼 섬겼어요. 그러니까 되게 현명한 거죠. 만약 대들거나 싸가지 없이 굴었으면 그냥 죽었을 텐데 아주 대단히 효성스럽게 하니까 우왕우는 만족해서 평생 아주 호의호식하고 잘 살다가 이제 죽었는데 죽었을 때 한 얘기가 걸작이지 않습니까? 나를 내 원래 남편인 고국 천왕 무덤에 그 옆에 묻지 말고 두 번째 남편인 산상왕 무덤에 묻어라. 물론 이제 동천왕을 의식을 했겠죠. 한편 이 동천왕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너무나 덕이 많아서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온 백성들 중에 순사한 사람들이 같이 죽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는지. anyway 그래서 227년에서 248년까지 통치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기도 역사적 사건이 많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천왕 12대 왕은 AD 248년에서 AD 270년까지 통치를 하셨고요. 22년 통치하셨네요. 그 다음에 서천왕 13대 왕이 AD 270년에서 292년까지 통치하셨습니다. 22년 통치하셨네요. 그 다음에 이제 봉사왕은 14대 왕인데 AD 292년에서 300년까지 약 8년을 통치했는데 8년밖에 통치 못했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왕이 아주 덕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분도 결국은 축출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덕이 없으면 부여에는 착화법이 있었죠.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전쟁에 지거나 국민들이 못 살게 되면은 백성들이 못 살게 되면 왕을 죽이는 제도가 있었어요. 왕이 네가 다 책임져라. 그래갖고 희생양을 삼았는데 이 고구려는 왕들이 권력이 아무리 막강해도 덕을 이루면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내쫓습니다. 바로 봉사왕도 그렇게 해서 내쫓긴 것이죠. 다음으로 15대 왕 미천왕은 AD 300년에서 AD 331년까지 통치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대 왕 고국 원왕은 AD 331년에서 371년까지 약 40년을 통치하셨어요. 굉장히 오래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불행하게도 이제 백제와의 전쟁에서 평양성을 쳐들어온 근초고왕, 그때 백제의 전성기였습니다. 근초고왕의 과의 전쟁 중에 불행하게도 화살에 맞아 돌아가신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스림 왕이 권력을 이어받으셨고요. 이분이 17대 왕으로 AD 371년 380년. 이분은 여러분 알다시피 뭐 전진에서 온 뭐 불교를 수용한 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의 동생이신 고국 양왕이 18대 왕으로서 AD 384년에서 391년까지 약 7년을 통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소스리 왕이 동생이셨는데 그 오래 통치는 못했어요. 이분은 뭐 축출되거나 쫓겨난 게 아니라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장자인 성은 고시오 휘, 이름은 담덕이라고 합니다. 맑을 담자 덕자. 이름 그대로 담덕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제19대 왕으로 AD 391년에서 413년까지 약 22년을 통치하셨는데 그분의 정식 시호가 국강상 강계토경 평안호태 왕이셨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다시피 이제 대주령으로부터 17세에 바로 그 후손인 광개토경 평안호태왕께서 등극을 하시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왕들의 업적과 주요 사건 1입니다. 오늘 뭐 17 유리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광개토대왕 전까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해보니까 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왕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고구려 왕들의 업적과 주요 사건 1으로 해서 2는 이제 또 계속 이어가기로 하고요. 물론 뭐 2에서 좀 중요하지 않은 왕들은 쑥쑥 넘어가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워낙 중요한 2분은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고구려의 확장에 아주 역할을 크게 하신 분들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제2대 유리왕 또는 유리명왕이라고 합니다. 그 묘소가 유리명이기 때문에 유리명왕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번에 업적으로 첫 번째 부분노, 장수 부분노를 시켜서 선비족을 정벌합니다. 이 선비족이 사실 뭐 핏줄은 그 고조선에서 출발한 그런 그 모든 족속들인데, 이 선비가 나중에도 끊임없이 속을 새기죠. 후연을 나중에 이제 정벌하는 경우도 나옵니다만은, 이 선비족이 아주 깐족깐족거리고 고구려를 괴롭혔어요. 얕보고 막. 이래서 이제 선비족을 정벌해서 복속을 시킵니다. 복속을 시킨다는 건 나라를 없애는 게 아니라 니들이 이제 조공을 바치고 신하로서 섬기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몰살을 시키겠다. 이게 이제 일종의 예전에 그 말하자면 큰 왕들이 작은 왕들을 거느리는 정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돼지의 탈주 사건이 납니다. 이 돼지, 그때 당시 이제 졸본성에서 위남성으로 천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의 사건이 재밌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돼지의 탈주 사건이 가끔 일어나요. 고구려는 돼지를 굉장히 신성시했습니다. 지금처럼 돼지가 구박받는 시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돼지는 꼭 제사에 반드시 올려야 될 중요한 제물이었습니다. 돼지가 탈주됐는데 이 관리자 탕리와 사비라는 사람들이 돼지를 결국은 잡았는데, 글쎄 그 발목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 힘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이 싸가지 없는 돼지하고. 그런데 유리왕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 참 엄청난 중요한 제사에 쓸 돼지를 그렇게 흠이 있는 돼지로 갖다 바치다니, 너희들이 정신이 있냐 없냐. 그리고 이 2사람을 구덩이에 쳐놓고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했는데 또 제2차 돼지 탈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탈주 사건에 이제 그 후임자가 누구냐면, 이제 그 돼지를 쫓아가는 사건의 후임자가 설치라는 분인데, 이분이 돼지를 쫓다가 결국은 이제 위남이라는 곳까지 이르릅니다. 돼지가 참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남성이 지금의 이제 국내성이라는 곳인데, 거기까지 갔는데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사슴도 많고 물고기들도 많고 그냥 뭐 여기로 가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이제 유리왕에게 우리 왕님, 여기가 너무 협소하고 좁지 않습니까? 근데 위남에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수도를 글로 옮기시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정치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졸본성에 기초를 둔 그 세력,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졸본성은 누구의 세력이냐면 원래 북부여 고무서의 세력, 즉 그 후손인 소선호의 세력이었거든요. 소선호와 그 비류와 온조가 그 굴러들어온 돌이 그 박힌 돌을 빼낸다고, 아니 똑같은 아버지인 그 고추모의 자기네들도 아들인데 유리왕에게 왕권을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네들이 부족해도 원래 이거는 우리 어머니, 우리 외할아버지의 그 나라인데 사이로 들어와 가지고서는 그냥 또 그것도 동부에 숨어있던 그 자기 옛날 와이프, 거기다가 또 그 뱃속에 들어있던 아들까지 와가지고서 결국은 자기네들을 얼마나 정말 나중에 왕이 됐으니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세력들이 사실은 유리왕에 대해서 조금 삐딱한 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양 세력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 보니까 유리왕이 골치 아픈데 우리 그냥 좀 천도라면 어떨까. 이 천도는요 꼭 보면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요.
조선조에도 그렇잖아요. 개성이라는 그 고려의 수도에 있던 그 시절에 누가 그 개성 사람들이 태조를 좋아했겠어요. 이성계를. 오죽이나 했으면 성계육이라고 그래가지고서 그냥 돼지를 막 우지끈 씹으면서 성계육이라는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개성 사람들이 저항을 하니까 야,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한양으로 천도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이때도 마찬가지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주 신비한 사건으로 각색이 됐지만은 유희왕은 당시의 졸본부여 국내성의 세력들을 이렇게 누르려면 천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의 국내성으로 이제 천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이제 침략한 동부여군 격퇴 그랬는데, 이 동부여는 사실 이 대소왕 시절에 아주 고구려를 보면 꼴도 보기 싫었어요. 아시다시피 그때 죽였으면 그냥 뭐 고구려라는 나라도 다 먹은 건데, 그 북부여도 먹는 건데, 아니 이게 달아나가지고서는 북부여의 서위가 돼가지고서는 나라를 완전히 또 고구려로 바꿔가지고 자기네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소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수만 대군을 몰고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이제 고구려를 압박을 하죠. 유리왕은 좀 굉장히 그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겁도 많고. 그랬는데 이제 이 사건 때 동부여군이 일으킨 전쟁 때 그 유명한 태자무율, 나중에 대주리왕 3대 왕이 되는 이분이 무려 몇 살 때인 줄 아십니까? 무려 10살 때입니다. 10살 때. 10살 때 총사령관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겠어요? 역사에 그렇게 나와요. 10살짜리 태자인 무율이 이제 군사들을 총지휘해가지고 계교를 냅니다. 학반령이라는 그 골짜기에서 우리가 숨어있다 얘네들이 여기 숨어있는지 모를 테니까 여기서 몰살을 시키자. 그래가지고서 동부여군은 의기양양하게 몰려오다가 학반령에서 이 10살짜리 총사령관에 의해서 그야말로 아주 망가가 됩니다. 그냥 완전히 다 전멸되다시피 해갖고 끝났어요. 그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이와 마리는 아버지 그 고추모의 창업 동지들입니다. 이 두 분을 시켜서 고구려 서쪽 국경에 양맥이라는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 양맥을 정복해서 이제 서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 그러니까 한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중국의 한입니다. 한국의 한이 아니고요. 이 한에 고구려 현이라는 현을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먹어버렸습니다. 확장을 했어요. 업적이 크시죠. 근데 이분은 사실 아버지 없이 자랐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정말 달아나가지고 어머니 손에서 불우하게 컸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도 결국은 그 가정의 비극을 또 겪게 됩니다.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 밑에 와가지고 태자가 돼서 왕이 된 것까지는 좋은데 제1왕후 송씨가 일찍 죽어요. 참 이 송양후의 딸인데 이분이 정말 훌륭했던 분 같아요. 근데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괴로워하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그 제1왕후 송씨의 동생을 이번에는 또 제2왕후 송씨로 맞았습니다. 근데 이분도 이렇게 좀 약했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후궁을 둘을 들였습니다. 이 고구려 왕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왜냐면은 고구려 왕들은 뭐 그 뒤에 나오는 왕들처럼 뭐 후궁을 뭐 10명, 20명, 100명 뭐 이런 식으로 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기껏 해봤자 한두 명이에요. 이게 남자들이 사실 뭐 국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자기 후손만 퍼뜨리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물론 뭐 왕이 될 그 왕제를 그 많이 낳아야 된다 그래서 무식하게 중국의 황제들이란 자들 보면은 이건 뭐 후궁이 수백 수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구려 황제들은 기껏 해봤자 한두 명, 본마누라 있고 후궁이 한두 명이 맥시멈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후궁 화희 골천 지역의 유력 귀족의 호족의 딸이었는데요. 화희를 이제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인이라고 얘기할 땐 중국 사람이, 이 중국 사람들이 이제 이제 장사를 하러 다니면서 이제 고구려에 많이 기반들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 유력한 아마 상인이었겠죠. 대상인이었겠죠. 재벌쯤 됐겠죠. 그 딸인 치희를 이제 후궁으로 맞았습니다.
근데 이 두 와이프, 그 후궁끼리 아주 서로 질시가 심했어요. 그때는 뭐 칠거지약 이런 게 없었던가 봐요. 두 사람이 맨날 싸웠는데 이 화의가 치의를 향해서 아주 모독적인 얘기를 하죠. 당시에 그 고구려인들은 아주 한인들을 침략의 원흉, 아주 좋지 않은 인간들로 취급해서 욕을 하면 이 소위 이제 오랑캐 식으로 막 욕을 했나 봐요. 너는 기껏 해봤자 오랑캐 나라에서 온 주제에 왜 이렇게 주제를 모르고 까부냐 하고서 이제 완전히 개망신을 주니까 너무 치가 떨린 치인은 달아났습니다. 달아나가지고서는 이제 완전히 안 돌아온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거가 좋은데 이 남편 되는 이 유리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어느 날 와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던 뭐 죽은 여자를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결혼했다는 얘기는 되게 사랑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혼했을 거 아니겠어요, 후궁으로. 근데 이제 달아났다 그러니까 야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서 이제 찾으러 막 갑니다. 이제 군사들 이끌고 치야 돌아와, 그리고 막 갑니다. 갔는데 아무리 차에도 없는 거예요. 완전 중국 본토로 달아났던 것 같아요. 이 여자가 좀 쌀쌀맞은 여자겠죠. 아무리 그래도 부부싸움도 아니고 후궁들끼리 싸웠는데 치고받고 머리끄댕이 끄집어 대고 이렇게 싸웠으면 차라리 낫을 텐데 그냥 달아나서 안 돌아오니까 이 남편인 유리명왕은 너무나 외로운 나머지 돌아오면서, 이분이 이제 아마 고독한 그 팔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본마누라도 죽었지, 또 그 동생인 제2왕후도 허약하지, 후궁들 들였는데 후궁은 싸워서 한 명은 달아났지. 그래서 그 유명한 황조가를 짓는 거 아닙니까? 거기 제가 이제 한문으로 써놨습니다. 편편 황조 자웅상이 염화지독 수기역이라. 이거는 이제 번역을 해보면 이 소리죠. 뭐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던 건데 이게 사실 역사적인 자료예요.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수서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 내 몸은 네와 함께 돌아갈고. 참 이게 또 국문학사상 유명한 작품이 된 거 아닙니까? 황조가가. 유리왕 하면 또 황조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유리왕의 가정 사건은 또 너무나 좋지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이제 태자 도절이라는 그 태자가 있었습니다. 이 도절은 유리왕이 끔찍하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부여에서 허구한 날 너희들 나라 쳐들어갈 테니까 인지를 내놔라 막 인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왕은 나라 세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골치가 아프니까 도절을 보내야 되는데 차마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보낼 수가 없어서 결국은 안 보냅니다. 안 보내고 동부여는 계속 이를 갈죠. 그러는 와중에 이 도절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자식을 잃으면 가슴에 담고 산다 그러죠. 부모가 자식을 잃으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제 아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인 태자 해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제 해명은 아버지가 이제 졸본성에서 위남성으로 천도할 때 천도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기가 그쪽 그 나라를, 그쪽 그 지역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이 해명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력이 형성된 거예요. 세력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졸본성에도 왕이 하나 있고 위남성에도 왕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고구려의 그 속국이었던 황룡국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 해명을 테스트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황룡국은 이 눈치를 본 거예요. 이 해명하고 이제 유리왕의 사이를 갈라놓으면은 언젠가 자기네도 독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주 황룡국에서 그 큰 활, 아주 최고의 장사들만 쓸 수 있는 활을 해명에게 보내면서 자랑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활을 쏠 수 있는 인물들이 엄청 많다고 이렇게 좀 후라이를 쳤겠죠. 뻥을 쳤겠죠. 그 해명이 코수숨을 치죠. 코수숨을 치면서 아이고 이걸 무슨 활이라 그러고 한 방에 당겨가지고 그냥 무작작하고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황룡국 사신은 왔다가 개망신 당하고 돌아가서 황룡국 왕에게 그대로 얘기합니다. 아이고 제가 가봤더니 태자 해명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뭐 힘이 천하장사입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건들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이 황룡국 왕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해명은 물론 황룡국 왕의 속을 꿰뚫어 본 것이죠. 우리를 침략하기 위해서, 나중에 독립하기 위해서 우리를 깔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인데, 이 소식을 들은 유리왕 노발대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무식한 놈이 있냐, 외교적으로 그런 그 결례가 어딨냐, 어? 그 나라가 아무리 적은 나라라 하더라도 일국인데 일국의 그 왕을 망신시키면 네가 사람 놈이냐면서 막 모욕을 가해요. 하면서 다시 황룡국 왕에게 가서 싹싹 빕니다. 아유, 저기 사신을 보내서 제 아들놈이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놈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당신네가 초대해서 그냥 보내버리십시오 라고 아들을 죽일 음모를 황룡국 왕하고 같이 꾸미는 이런 끔찍한 사건을 저지릅니다. 왕이라는 것이 아마 그렇게 무서운 자리 같아요. 아들도 막 죽여야만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데 이제 일설의 그 연구한 학자들의 설에 의하면 유리왕의 세력과 해명의 세력이 막상막하로 커져서 옛 졸본성과 현 위남성, 즉 국내성이 되겠죠. 여기에 이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생겼으니까 황룡국 왕이 보낸 활 사건으로 해서 은근슬쩍 해명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래갖고 태자 해명의 신하들이 가지 말라고, 황룡국 왕이 초대해도 가지 말라고 막아요. 막는데도 이 사람은 당당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가겠다 해가지고 황룡국에 갑니다. 황룡국 왕은 오면은 이제 모략을 꾸며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와서 해명을 보니까 이건 이제 사위가 삼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잘생겼고, 거기다 인물이 헌칠한 데다가 소위 선풍 도골에다가 얼마나 힘이 천하장사이고, 정말 너무나 감동을 해갖고 황룡국 왕은 죽이지 않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자, 아버지 유리왕의 입장에서는 좋아해야 되겠어요, 싫어해야 되겠어요?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 새끼 놔두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황룡국 왕이 감동해가지고 돌려보냈으니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없다. 이놈을 내 손으로 죽이는 수밖에. 그래가지고서 태자 해명에게 보검을 보냅니다. 보검을 보내면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너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하고선 자살을 명합니다. 그럼 이제 해명이 취할 수 있는 길은 두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반란을 일으키든지.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나 역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버지의 명대로 자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고구려 태자들은요, 되게 효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냥 자살을 택합니다. 그래서 속절없이 태자 해명은 그 영댐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자살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유리왕은 더욱더 불행한 일을 또 겪습니다. 넷째 아들 여진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로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했는데 이 친구도 죽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라고 제6대 태조의 아버지가 되는 제사를 낳기는 낳습니다. 이 사람은 생몰연대가 분명치가 않다고 역사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째 아들 죽었지, 둘째 아들 죽었지, 넷째 아들 죽었지, 다섯째 아들은 어려서 뭐 왕이 될 가능성이 없지.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됐겠어요? 당연히 천재요 신동이었던 셋째 아들인 바로 무술, 소위 대주류왕, 대무신왕, 유리왕의 삼남인 제3대 대주류왕께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분이 얼마나 영웅이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세 때, 저는 10세 때, 제가 이거 예전에 삼국사 읽으면서 어렸을 때 나는 10세 때 뭐 했나 생각해보니까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너무나 이 대주류왕과 나를 생각해보니까 쪽팔리더라고요. 남은 10세 때 총사령관이 됐는데 나는 10세 때 뭐하고 있었나. 참, 10세 때 침략한 동부여군을 학반령에서 격퇴했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은 그 공로로 11살 때 태자로 책봉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15세 때 죽고, 유리왕이 죽고 15세 때 왕으로 등극합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됐는데요. 왕이 되기 전에 태자 시절에 동부여왕 대소는 끊임없이 고구려를 먹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고구려가 나오는지 보자, 그리고 사신을 시켜서 머리는 하나이고 몸통이 둘인 까마귀를 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걸 보내면서 사신으로 하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봐라, 머리는 하나이고 몸통인 둘인 까마귀는 결국은 너희 고구려는 우리 동부에게 합쳐진다는 얘기다 라고 그렇게 사신이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유령은 겁이 났겠죠. 그랬는데 이 어린 대소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신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지금 머리는 하나고 몸통이 둘인데 검은 색깔이 지금 빨간 색깔로 변했다. 검은색은 북쪽 아니냐? 빨간색은 남쪽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북쪽에 있었던 이 까마귀가 남쪽에 그 까마귀로 합쳐진다는 얘기니까 결국 너희 나라는 우리나라에게 합쳐진다는 얘기다 라고 사신을 아주 완전 유구무원으로 얼굴 시뻘겋게 만들어서 돌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아주 어린 그 태자라는 어린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부여에서는 대선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이거 큰일 날 놈이구나. 빨리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 이제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왕이 된 이 대주리 왕은 이 눈의 가시, 자기 아버지 때부터,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고충어 때부터 유리왕 시절에 여기까지 끊임없이 자기네들을 괴롭힌 동부여를 쳐들어갑니다. 근데 동부여가 만만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 정벌전에서 괴유라는 그 인물이 떠돌이 무사, 북명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시베리아 정도에 살던 북명 출신의 괴유라는 떠돌이 무사가 이 대주류왕의 부하가 되어 가지고 장수가 되어서 전쟁의 제1선에 섰는데 동부여의 대소왕을 죽이는 혁혁한 공로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소왕이 죽으면은 원래 중국 역사, 중국 삼국사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왕이 죽거나 장수가 죽으면 죄다 도망가는데 이 동부의 사람들은 무서웠어요. 역시 한민족은 틀리는가 봐요. 이 사람들도 대소왕이 죽이니까 도망을 가기커녕 똘똘 뭉쳐가지고 왕의 원수를 갚자 해가지고서 이 고구려 사람들을, 고구려 군사들을 마구 전쟁에서 도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패배해가지고 막 진짜 뭐 왕이야 모든 그 장수 신하들이 거의 다 몰살당하게끔 포위가 돼 있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행히 하늘이 고구려 편에 있는지 큰 안개를 보내가지고 안개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추적을 못하게끔 그렇게 고구려 왕과 신하들, 부하들이 달아납니다. 안개 속에서 정말 한쪽은 추적해도 어디 가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거의 거지꼴이 돼가지고 쫄쫄이 굶고서 거의 완전 폭망하다시피 해가지고서 이 대주리왕은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실패를 했던 것이죠. 아무리 군사적으로 혁혁한 영웅도 꼭 질 때도 있는 것이거든요. 상승 장군이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이외에 상승 장군이라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분들은 사실은 드뭅니다. 어쨌거나 그 다음에 이제 개마국이란 나라 북쪽에 지금 하면 이제 함경도 뭐 그 위일 거예요. 개마국, 구다국을 복속시키고 근데 또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해 광무제 유수, 후한이죠. 후한의 광무제 유수가 아주 이 고구려가 커지기 전에 이거를 먹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100만 대군을 보냈다고 합니다. 야, 진짜 벌써 그때 100만 대군이면 좀 과장이 섞였겠지만 뭐 역사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대주리왕은 위남성을 아주 꽁꽁 걸어 잠그고 얘네들이 굶어 죽을 때까지 우리 한번 기다려 보자.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포위된 성에서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식량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장기전으로 이 공성전은 나가서 싸우고 뺏고 뭐 이러는데 이게 그 성에 갇혀가지고서 이렇게 그 수성전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고구려도 지금 지쳐서 식량도 떨어져 물도 떨어져 이제 거의 망해가기 직전에 을두지라는 신하가 계책을 내죠. 그것이 그 유명한 잉어 계책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남성에 있는 연못에 그 잉어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수초랑 같이 아주 싱싱한 잉어를 한 마리 잡고 수초랑 엮어갖고 이제 쟁반에 담아가지고 사신을 시켜서 이 환해 광무제 유수의 군대에게 보냅니다. 그쪽 총사령관이 보니까 그쪽도 지금 죽겠거든요. 물도 떨어져 식량도 떨어져. 그런데
되레 잉어를 보니까 싱싱한 거예요. 와, 이거 안 되겠다. 여기는 뭐 아직 멀었다. 그래가지고 하나도 피해가 없이 이 유수의 백만대군은 달아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이 아시는 그 유명한 호동왕자와 낭랑공주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 지금 저는 무슨 마치 변사가 된 느낌인데, 사실 이게 호동왕자와 낭랑공주가 아니라 호동왕자와 앙랑공주라고 읽어야 됩니다. 이 앙랑국은 최씨 앙랑국이라고 해서 지금의 그 평양을 중심으로 한 그 북쪽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아시다시피 이 최씨라는 대부호가 이제 중국의 그 아주 참 혼란스러웠던 그 시절에 뭐 진시황, 뭐 연나라 뭐 등등 아주 혼란했던 시절에 자기 세력을 다 이끌고 이제 배를 타고 지금의 평양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앙랑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나라가 역사는 오래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신비한 종 자명고라는 것이 북이었죠. 종이 아니라 자명고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자명고는 아시다시피 적이 쳐들어오면 둥둥둥 울렸다. 이건 뭐 어디까지나 좀 이야기죠. 둥둥둥 울려서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적이 쳐들어오면 자명고가 스스로 둥둥둥 울려버리니까 누가 쳐들어왔구나, 빨리 가서 저자들을 치자, 이렇게 해갖고서 앙랑국은 끄떡없이 아주 이렇게 번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무신왕 대주류왕의 아들인 호동왕자, 사실은 적자인데 이 호동왕자의 엄마는 제2왕후입니다. 제2왕후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민주왕의 엄마가 제1왕후인데 그 엄마는 정말 덕이 없었는지 역사에 그 무슨 왕이라고 나와 있지도 않아요. 어쨌거나 이 호동왕자가 이제 앙랑국에 침투를 한 거예요. 놀러가는 셈 치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스파이 작전을 펼친 것이죠.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앙랑공주가 놀러 나왔다가 호동왕자하고 만났는데, 둘이 뭐 선남선녀끼리 만났으니 러브라인이 안 싹 틀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동왕자는 미인계가 아니라 미남계를 써서 앙랑공주를 아주 철저히 녹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잘생겼지, 말 잘하지, 무예가 뛰어나지, 거기다가 또 고구려의 왕자지. 그러니까 최씨 이 왕은 최리라고 합니다. 이 최리 왕은 마음에 들었어요. 호동왕자를 딱 보고 얘를 사위로 삼으면 고구려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호동왕자와 앙랑공주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둘이서 정말 이렇게 정말 깨가 쏟아지시 재미있게 살아야 되는데, 낮과 밤이 들린 이 호동왕자예요. 낮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앙랑공주를 꼬드겨가지고 그 자명고를 찢어야 되겠다. 제가 해석하기는 자명고가 아니라 일종의 그게 그 비밀 코드. 그러니까 그 적국의 첩자들 내지는 적국의 그 전쟁이 일어날 때의 그 방어 체계, 일종의 그 정보가 아니겠느냐. 그 방어 체계, 첩보죠. 첩보, 일종의 그 정보 체계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지역은 어느 장수가 맞고 어느 지역은 누가 맞고 또 이렇게 해서 뭐 봉화가 울리면 어떻게 하고, 이게 아마 그런 그 봉수대의 봉화를 울리는 뭐 그러한 일종의 그 나라를 지키는 방어 체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누가 알겠어요? 왕 아니면 알 수가 없거든. 근데 왕하고 또 가장 가까운, 왕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 앙랑공주는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호동왕자가 진짜로 사랑해 주었는지 몰라도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뭐 정말 뭐 가진 그 감언이설을 다 했겠죠. 그래서 완전히 녹여놓고서는 나중에 앙랑공주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도 좋지만 나는 곧 왕이 될, 고구려의 왕이 될 태자나 마찬가지 아니냐. 내가 장자인데 아무리 그 큰어머니의 아들이 있다 그래도 걔는 어려서 또 어리석으니까 아마 내가 왕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결혼도 했겠다. 우리 함께 그냥 고구려로 돌아가자. 그런데 문제가 이 자병고, 물론 이제 방어 체계입니다.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방어 체계를 사실은 좀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한 나라로 합쳐서 이렇게 네가 왕후가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꼬드겼겠죠. 그러니까 앙랑공주는 이게 좀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또 홀라당, 물론
어린 여자들, 특히 이제 그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특색이 그 이제 어떤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그 인간의 고유한 약점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악랑공주가 슬슬 그 비밀을 불었겠죠. 물론 우리 신화 얘기는 이제 재미나는 얘기, 전설에는 이제 자명고를 찢었다 그러는데 옛날에 무슨 무슨 레이저 그 시스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자명고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악랑공주는 이제 그 방어 체계의 그 군사 코드를 줄줄 불었겠죠. 호동왕자는 그걸 가지고 결국은 고구려에 돌아가서 군사를 끌고 와서 악랑국을 아주 멸망을 시킵니다. 이 최리라는 왕은 악랑공주, 자기 아무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지만 너무나도 기가 막혔던 거예요. 그래서 악랑공주의 목을 베입니다. 자기 딸이지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리고서는 할 수 없이 이제 고구려에 항복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미남계를 써서 악랑공주를 녹이고 나라를 악랑국을 절단냈던 호동왕자는 행복하게 되었을까요? 그 뒤에 얘기를 보면 더 점입가경입니다. 자, 엄청난 공을 세우고 돌아온 호동왕자. 그러면 그 첫 번째 왕의 입장에서는 눈의 가시가 누구겠어요? 자기 아들은 나중에 민중왕이 되는데 좀 모자르잖아요. 똑똑치도 않고 소인배란 말이에요. 어리석고. 근데 호동왕자는 너무나 잘났지, 똑똑하지, 이제는 대공을 세웠으니, 최씨 악랑국을 정복했으니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는 왕에게 그렇게 호동왕자를 모략한 거 아니겠어요. 호동이 하나도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대무신왕이 좀 약간 좀 그런 면에서는 여자에게 잘 속아 넘어갔던 거예요. 뭐가 이상하오?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얘가 저를 여자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매일 말도 안 돼. 호동이 얼마나 착한데. 그리고 걔는 비록 악랑공주하고 비극을 겪었지만 이제 결혼하면 될 텐데 큰 공세. 처음엔 안 믿었죠. 근데 하도 기회도 되고 베개머리 송사라니까 나중에는 호동왕자를 이상하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중국 고사에 나오는 그런 꿀 발라가지고 그 꿀을 막 쫓아내게 만들어서 벌이 막 이렇게 막 붙으니까 자기 아버지의 첩의 그 벌을 쫓아내다가 결국은 왕이 보고서 저놈이 내 제 후궁을 첩을 희롱을 하는구나. 그래서 쳐 죽인 그 사건도 있잖아요. 호동왕자도 그런 식으로 왕후에게 모략을 당해서 결국은 아버지에 의해서 이제 자살하라는 명을 받습니다. 이 부자들이 유리왕 때부터 대주리왕 때까지 왜 아들들을 이렇게 자살을 시키는지. 근데 이 호동왕자는 혁혁한 대공을 세우고도 그렇게 첫 번째 왕후의 모략을 받아서 결국은 자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물론 악랑공주에게 못되게 했던 그 천벌이라고 얘기하기는 너무나 왕자의 신분으로서 정말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왕자의 신분이라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라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바쳐야 되는데 자기 와이프를 바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또 여자에 의해서 자기 어머니, 큰어머니 제1왕후에 의해서 모략을 받고 호동왕자는 비극적인 인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또 제가 어릴 때 보면은 또 북국이라 그래가지고 참 막 요란스럽게 이렇게 분장을 하고서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의 슬픈 사랑의 이야기 해가지고서 그냥 그걸 가본 기억도 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호동왕자의 인생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민중왕이 제4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후한에게 결국은 낙랑을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낙랑은 지금의 악랑이 아니라 낙랑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평양지방의 그 악랑국이 아니라 낙랑군은 한사군의 그 하나로서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한사군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날 말씀드렸지만은 낙랑군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한무제가 나중에 그것을 이렇게 거짓으로 허위로다가 그렇게 교설해 놓은 것이지 사실은 한사군이 한반도에 설치된 역사가 없어요. 식민사학자들은 연락에 평양까지 한사군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씨 악랑국의 유물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어쨌거나 후한에게 악랑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호동왕자의 자살 사건은 왕위의 모략으로 그렇게 비극으로 끝이 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고구려 왕들의 업적과 주의사건 완으로 오늘은 제2대 유리왕과 제3대 대주리왕 두 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요하지 않은 민중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간단하게 넘어가고 아주 중요하신 분들을 이렇게 짚어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좀 길었는데요. 고구려의 역사를 천천히 이렇게 즐기면서 이야기를 들으신다는 생각으로 같이 강좌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개천절 연휴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